내가 너희들 개냐? 제 손이 제사상을 거세게 밀어버렸습니다. 붉은 육개장 국물이 하얀 상보를 물들이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과일들이 굴러가고 제사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모두의 숨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큰형님 박명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귀를 찢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형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미쳤구나.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밀어버린 그 순간 15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15년 동안 바보처럼 시집살이를 하며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뒤에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동서간 갈등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상 이상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손에 땀이 맺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것은 제사상 아래에서 발견한 그 종이 한 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가 끝의 시작이었죠. 저는 한미정입니다. 45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시댁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그날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있었죠. 손목이 아파왔지만 시어머니의 꼼꼼한 눈썹 아래에서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아, 그렇게 성의 없이 부치면 어떻게 하니? 저는 정성이야, 정성. 시어머니의 따가운 지적에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벌써 10번째 들은 말이지만 매번 새로운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와이프도 열심히 하는 건데. 남편 준호의 말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번 노려보는 눈빛에 더 이상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큰형님 박명자와 작은형님 박은자가 들어왔습니다. 제사 준비를 도와주러 온다면서도 정작 하는 일은 주방 구석에 앉아 커피 마시며 저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미정이 고생이네. 시집살이 좀 해야 여자가 된다더니 이제 좀 사람 됐어? 큰형님의 말에 작은형님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전을 뒤집으며 속으로 피가 끓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제사 비용 얼마나 드려야 해요? 작년처럼 제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큰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래, 명자야. 작년보다 물가가 올라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구나. 은자 계좌로도 나눠서 보내도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년 제사 비용은 왜 항상 형님들 계좌로만 갈까요? 음식 장만은 제가 다 하는데도 말이죠. 남편 계좌나 제 계좌는 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미정아, 그 전 타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시어머니의 호통에 제 생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은은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눈이 내일 제사 때까지 그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오지 못할 테니까요. 손맛이 없어도 너무 없다, 정말. 내가 직접 해야 하나.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작게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그 인내의 끈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제사 전날 저녁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큰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작은형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편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어머니 노후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큰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손에 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준호랑 미정이는 어떻게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 그 사람들이야. 이제 알아서 해야죠. 준호도 벌써 30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머니 집에 얹혀 살 겁니까? 올해까지만 이 집 쓰게 하고 내년부턴 안 들어오게 해야지. 큰형님의 말에 작은형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리해야죠. 미정이도 이제 일할 나이인데 계속 시어머니 지원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래도 준호가 아직 사업이 안 풀렸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준호 문제지 우리 문제예요? 어머니 재산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안 그래도 서류는 다 준비해놨어요. 내일 제사 후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올해까지만 이 집, 내년부턴 안 들어오게. 서류는 다 준비. 그 말들이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운명이었군요. 그것도 단 몇 달 안에. 물이 넘쳐 발등을 적셨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버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얘기 그만해요. 미정이 들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 귀에는 모든 말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자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고르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미정아, 차 한 잔 내오렴. 시어머니의 부름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차를 준비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15년간 참아온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제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형님들과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 제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사실을. 제사 당일 새벽 3시, 저는 벌써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실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남편의 기일이었으니까요. 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다듬고 나물을 무치는 일까지 모든 게 제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곧 형님들 올 시간이에요. 남편을 깨우자 그는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고생 많네. 나도 뭐 도울까? 됐어요. 다 했으니까 씻고 나와요. 9시가 되자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들이 도착한 것이었죠. 두 형님은 남편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동서가 고생이 많네. 큰형님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작은형님은 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음복이야? 저번에도 말했는데 고사리는 좀 더 곱게 무쳐야지. 어머니가 보시면 또 싫어하실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상은 다 차렸니? 시어머니는 제사상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미정아, 국물은 왜 이렇게 짜게 했니? 매년 하는 일인데 아직도 손에 안 익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형님들은 킥킥 웃으며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에는 그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인만 하시면 끝나는 건데 오늘 끝나고 얘기하자고.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위해 안방에서 큰 상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시어머니는 제사상 위에 하얀 상보를 직접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미정아, 너는 제사상에 손대지 마라. 내가 차릴 테니.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5년 동안 제사상은 항상 제가 차렸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데 시어머니의 손이 어딘가 불안한 듯 떨렸습니다. 상보를 펼치다가 접힌 부분이 잘 펴지지 않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됐다니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살짝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낡은 종이 한 장, 등기부등본처럼 보이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그것을 집어들려 했지만 제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내놔.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형님들의 당황한 표정. 저는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어서 그거 이리 내놔. 큰형님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이를 손에 쥔 채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정아, 당장 나와.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등기부등본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 적힌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유자 박명자, 박은자, 공동명의. 시댁에 있는 땅,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 알고 있던 그 땅이 이미 두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작년 제사 직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명이 선명했고 증일란에는 두 형님의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서 나와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땅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도 두 형님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증여 형태로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동서, 그건 가족 일이야. 동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큰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 맞아, 동서. 우리 어머니 재산인데 어머니 뜻대로 하시는 거잖아. 작은형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모두 남편의 형수들이었습니다. 남편의 형과 남동생의 아내들이었죠. 그들도 저처럼 시댁에 시집온 사람들인데 왜 재산이 그들 명의로 넘어간 걸까요? 손에 쥔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명 날짜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 봉양의 대가로 증여함. 그 순간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거야. 미정인 그냥 도와주는 거지. 1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 했는데도 저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제사는 거들지도 않으면서 재산만 챙겨갔던 겁니다. 여보, 나 좀 들어가 볼게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들, 그리고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놔. 큰형님이 제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게. 남편은 당황한 듯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집과 땅을 다 형님들 이름으로 넘겼어요. 당신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왜 형수들 이름으로? 그건 다 오해야. 너희를 위해서 한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의 표정에서 저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사 봉양의 대가. 제가 중얼거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년 제사를 모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큰형님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많이 제사 준비를 했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제사상 앞에 모였고 시어머니는 제가 발견한 서류를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와 형님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사는 늘 그렇듯 시어머니가 주관했습니다. 형님들은 옆에서 예를 갖추는 신용만 했고 제가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붉은 육개장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아, 어서 국 올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저의 터전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그릇을 상 위에 올리는 대신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얼른 상에 올리라니까. 큰형님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 국 여기다 두고 가. 빨리 가져와. 작은 형님도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뒤돌아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동서, 당장 돌아와. 큰형님의 고함이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 문턱에서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 상 아래 당신들이 숨긴 게 있더군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형님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 보세요.
당신 형수들에게만 모든 걸 넘겼어요. 저는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읽는 동안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제 이름은 빠져 있고 형수들 이름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이건 다 널 위해서. 거짓말 마세요. 땅과 집이 왜 제 형수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 이름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가 사업에 실패했잖아. 빚쟁이들이 와서 가져갈까봐. 시어머니의 변명을 큰형님이 끊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도련님, 당신이 실패자라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지키려면 우리 이름으로 해야 했어요. 작은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도련님과 동서는 이 집에 얹혀 살면서 어머니 돈만 축내잖아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사상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붉은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 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제사상을 차리면서 받은 건 뭐였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라면서 결국 이게 당신들이 생각한 제 값어치인가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는 그 종이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서류의 중요한 부분과 함께 시어머니의 메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사 봉양의 대가로 증여함. 내가 너희들 개냐? 그 순간 제 손이 제사상을 거세게 밀어버렸습니다. 붉은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제사 음식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큰형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작은형님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쳤다고요? 15년 동안 당신들 밑에서 개처럼 일하면서 제사상 차리고 시중 들고 온갖 구박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그게 미친 짓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뜻이야.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라고.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작은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련님도 알잖아요. 어머니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후 바로 녹음했던 것이었죠. 정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의 시어머니와 형님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준호 문제지 우리 문제예요? 어머니 재산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안 그래도 서류는 다 준비해놨어요. 내일 제사 후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큰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올해까지만 이 집 쓰게 하고 내년부턴 안 들어오게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선명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형님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요? 어머님, 제가 화장실에서 서류를 보는 동안 주머니에 녹음기를 켜놨어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 땅은 제사상 차려준 대가야라고. 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준호 녀석은 사업도 망치고
그 땅은 제사상 차려준 대가야. 명자랑 은자가 잘 지켜줄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다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변명은 큰형님에 의해 끊겼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다 들켰잖아요. 큰형님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매년 제사 모시는 대가로 재산을 다 넘기기로. 뭐라고?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너희에게 재산을 다 준다고? 어머니, 지금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증거가 있잖아요. 작은 형님도 격분했습니다. 이제 형님들과 시어머니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고 남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 나가요.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서류에 이미 다 사인하셨잖아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건 내가 오해했던 거야. 준호 앞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시어머니의 변명에 작은 형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준호는 빚만 지니 넣지 말라고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준호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버리신 거잖아요. 그 순간 형님들과 시어머니 사이의 싸움이 격렬해졌습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건드렸고 남아있던 음식들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붉은 국물이 다시 한번 바닥을 적시고 과일들이 굴러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개냐? 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제 편에 섰습니다. 우리 가요, 여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방을 나섰고 뒤에서는 여전히 형님들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제사상이 무너졌고 15년 동안의 거짓된 관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근처 모텔에서 묵었습니다. 가져온 것이라곤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어머니와 형수들의 속셈을 전혀 몰랐어요.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서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잠시 그의 빈 원룸을 빌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들과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형님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됐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형수들 명의로 넘긴 거라 어쩔 수 없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은 현금을 모두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새 출발할 자금으로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그래도 마지막엔 자신을 생각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세보금자리였습니다. 이사 첫날, 남편은 새 식탁을 들여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에서는 어떤 제사도 안 모실 거죠?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제사를 모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내 이름으로 차릴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요? 네, 그동안 제사상은 억압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사가 아니라 추모의 의미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동네 시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현금을 두고 서로 속이려 했던 것이 들통났다고 했습니다. 여보,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시장 한복판에서 싸웠대요. 제가 장보고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서로 시어머니 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서 다퉜대요. 그러다 옛날 제사 이야기까지 나와서 서로 저를 어떻게 부렸는지, 서로 누가 더 심했는지 다 밝혀졌다네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도 서로 배신하는군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형님들이 그동안 쌓아온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큰형님이었습니다. 미정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큰형님은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채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큰형님은 조심스럽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 후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게 무너졌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속이고 동생 부부를 괴롭혔는지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 사람이 동서를 하녀처럼 부렸대라고. 이웃들도 더 이상 인사를 안 해. 자랑하던 명품 모임에서도 쫓겨났어. 형님,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큰형님은 그날 이후 서울을 떠나 지방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그녀는 더 이상 이웃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작은형님도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댁과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잃은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님들이 그런 봉사활동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이게 그분들에겐 더 나은 삶의 전환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작은형님 집에 머물고 계셨고 큰형님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간소하지만 정성 들인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도와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건 제 의지로 하는 일이니까요. 식탁 위에는 예쁜 그릇들이 놓였고
정갈한 음식들이 자리했습니다. 양초를 켜고 잠시 묵념을 한 후 남편과 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요양원 봉사자가 받은 상에 관한 기사였는데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작은형 님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작은형 님이래요. 기사에 따르면 작은형 님은 요양원에서 1년간 헌신적으로 일하며 노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갚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작은형님과도 갈등이 생겼다며 우리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이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새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내셨지만 나중엔 조용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은 복지관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신다고 합니다. 두 형님들은 각자의 삶에서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과 교만의 탑은 무너졌고 이제 겸손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공정한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5시,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틀 때쯤 저는 문득 손끝을 바라봅니다. 그날의 붉은 국물은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치와 분노의 상징이 아닌 해방과 자존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식탁을 비춥니다. 옛날의 제사상과 달리 이 식탁은 억압이 아닌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증거이자 제 이름으로 차려진 자존의 상입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침 일찍 뭐해요?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무슨 생각?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생각이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이제 행복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집니다. 새날의 시작, 새 삶의 계속입니다. 그날의 붉은 국물이 제 손끝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건 상처가 아닌 저를 더 강하게 만든 흔적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해 싸웠고 내 상을 지켰다고. 이제 저는 커피 잔을 씻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내가 직접 차린 상 위에서